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은 그만두라. 멋진 스포츠카가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운전자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모두가 부러운 시선을 던지지요. 자동차가 품격 있는 호텔 앞에 서자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매혹적인 눈빛으로 남자를 응시하고 그의 시선은 잠시 카메라에 머뭅니다. 이내 광고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지요. 이 차를 사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테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광고를 접합니다. 바비 인형 같은 몸매에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는 여자들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들이 온갖 명품과 최신 유행 아이템을 들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내 인생은 무언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치고 이에 다다르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델은 요즘 들어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내심 결혼을 통해 그녀가 한 남자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지요. 목수가 되고 싶던 위베르는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대로 국립고등공예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라파엘은 최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과체중인 사람들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이 취향에 맞지 않는 요란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저 유행하기 때문이지요. 비르지니는 주기적으로 인기가 좋고 유명한 이비자로 바캉스를 떠나곤 하는데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낸 작은 시골 마을에 더 가고 싶어 한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획일화된 모델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유행을 따라야 하며 그럴듯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여행지, 누구나 꿈꾸는 휴가지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는 거지요. 난 저걸 가지지 못했으니 내 인생은 실패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모델을 만들어 그에 따라 자기 인생을 필사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악의 굴레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지요. 당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인생은 화면 너머 SNS 세상이나 광고와는 다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불만족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언뜻 본 완벽한 삶에 올라서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런 성공을 향한 꿈이 모조리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조각 꿈을 품고 있지요. 종종 그 꿈이 도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곳으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설레고 충만한 방식으로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저 사회가 정한 꿈에 맞춰 내 인생을 밀어넣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꿈을 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접 부딪혀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겠지요.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으니 완벽한 삶이라는 덫에 걸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얘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코미디언의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옷을 입은 5명의 학생들과 잠시 동안 의자에 함께 앉아 있도록 했지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어요.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당신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눈치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있던 학생들의 50%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옷차림을 기억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어요. 참가자들은 실제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주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을 뿐이지요. 어쩌면 이 사실을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사는 것은 그만두고 타인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봅시다. 여태껏 너무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세실은 제가 실제로 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170cm가 훌쩍 넘는 키에 날씬한 몸매, 우아한 얼굴은 배우 같았고 언제나 고급스러운 옷과 구두, 스카프로 멋을 내어 흠잡을 구석이 없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해서 그녀가 심리학 카페에 오는 날은 분위기가 화사하게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만큼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세실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다이어트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오가는 식이장애로 고통을 겪고 난 그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일에 집중하지 못해 회사 생활도 엉망이었지요. 지금도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예쁜 얼굴을 하고서도 자신감을 되찾지 못한 채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바비 인형이었어요. 가느다란 허리와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나 사람이 아닌 인형을 꿈꾸다니요. 세실은 실현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씨름하느라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실의 경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녀만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배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결함을 찾는 데 앞장섰습니다. 팔자주름만 없으면 더 젊어 보일 텐데, 고만 오뚝하면 더 매력적일 텐데, 살만 빼면 더 예쁠 텐데,
그들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외향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가 지나친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 속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긴 인생 가볍게 살자. 어른이 될수록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며 운까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불안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만족을 알자.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면 일단 작대기를 꺼내 크기를 잰 다음 작대기보다 큰 물고기는 도로 강에 풀어주었다. 이를 보던 다른 낚시꾼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남들은 더 큰 물고기를 낚지 못해 안달인데 당신은 왜 전부 놔주는 겁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솥이 딱 이만하거든요. 너무 크면 안 들어가서요. 이것은 일종의 생활태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무리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아마도 지갑에 든 돈이 많을수록 손에 움켜쥔 권력이 강할수록 근심 걱정 없이 무사태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곁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포기한 채 한계와 원칙을 기만하면서까지 필요 이상의 물질과 재력을 얻으려 한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밥은 하루에 3끼이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밤잠은 길어야 삼척이다라는 말처럼 누추한 집에서 소박한 창과 술만으로도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어떤 산해진 미와 넓은 저택, 언제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말 못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기도 한다. 물질적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릴 필요는 없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으니 결국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온함을 깨트려 늘 노심초사하게 만들 뿐이다. 반면 정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이성과 자제력을 잃지 않고 언제나 맑고 단정한 정신 상태에 머무르며 이로 인해 물욕이 넘치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욕망과 야심이 점점 커져 결국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환경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길 만족을 아는 법인즉슨 마음이 풍요롭고 즐거우며 안온한 것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길바닥에 누워서도 안락할 것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서도 제 마음 같지 않을 것이다. 만족을 모르면 부유해도 가난할 것이요.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유할 것이다 라고 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과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와 큰 관계가 없다. 그러니 일생을 끝없는 소유욕으로 낭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과 정성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태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낫다. 지금을 살자.
매일 아침 절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는 동자승이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낙엽을 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특히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부는 족족 나뭇잎이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참 동안 그 나뭇잎을 치우는 것이 이 동자승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동자승에게 말했다. 내일은 청소하기 전에 먼저 나무를 흔들어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려 봐. 그럼 모레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난 동자승은 열심히 나무를 흔들어 내일치 낙엽까지 떨어뜨린 다음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날 동자승은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 날 마당에 나온 동자승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당에 여전히 낙엽이 가득 쌓여 있는 것 아닌가. 동자승은 매우 상심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스님이 동자승에게 말했다. 어리석긴, 오늘 얼마나 애를 쓰든 내일은 내일의 낙엽이 떨어지는 법이거늘. 이미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지쳐 있다. 이는 우리가 재수없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도 아니며 넘을 수 없는 고비가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걱정이 많은 것뿐이다. 이를테면 졸업하자마자 언제쯤 돈을 벌어 집과 차를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취업하자마자 언제쯤 승진하고 월급이 오를지 걱정하며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언제쯤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기다. 성인이라면 모두 이러한 단계를 거쳐왔을 것이다. 물론 현실 속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다. 집이 없으면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것이며 서른에는 일과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꾸려야 하니까 말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일에 대해서든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든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느라 늘 막차를 놓친 사람처럼 초조해야 한다. 사실 인생이 진행되는 속도에는 저마다의 규칙과 시간이 존재한다. 서둘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서두른다고 빨리 해결되지도 않는 일들이 아주 많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밟고 서 있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 감내하고 내일의 보상은 내일 즐긴다.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내며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 괜히 섣불리 고통을 피하려거나 장애물을 지우려는 시도는 공연히 이를 더 망치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도를 알자. 한 소녀가 아끼던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아 밥도 물도 먹지 않아서 결국 병이 나버렸다. 어느 날 소녀에게 병문안을 온 신부님이 물었다. 만약 내가 10만 원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20만 원을 더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니? 소녀가 대답했다. 당연히 안 괜찮죠. 이에 신부님이 말했다. 그런데 왜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후에 그동안의 즐거움까지 더 잃어버리려고 하니? 심지어 건강까지도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맞아요. 더 이상 그 무엇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손목시계를 보상할 방법을 찾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유치함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방관자들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똑같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정도를 안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고 난 후에는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때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처리해 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에 달렸다. 예를 들어 때때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나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운이 나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어차피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기분을 재빨리 전환하는 게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서양에는 이미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고 이미 떠난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며 이미 내 것이 아닌 물건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인생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지난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좋고 나쁨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좋고 나쁨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정도를 모르고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진흙탕에 빠져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과 일들에 얽매여 있지 말고 고통, 실수, 실패에 빠졌을 때 재빨리 내 상태를 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즐거움이란 대부분 내면의 감각이다. 물질적인 면에서 만족할 줄 알고 삶 속에서 지금을 사는 법을 알며 감정적인 면에서 정도에서 멈추는 법을 알면 즐거움의 원천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